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이 뭐길래 공천이 기가 막혀 이런 컨셉으로 우리 공천 얘기를 좀 아싸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지난 편에는 이제 과거에 그 공천이란 뭐고 어떤 변천사를 가져왔는지 그 이면의 얘기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야의 각 당의 준비 정도 또 속내 이런 걸 한번 저희가 변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전략공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기득권을 더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일단 사람을 좀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제 판가리, 우리는 물갈이라고 하는데 고인이 된 그 노회찬 전 의원은 이제 아예 그 삼겹살 불판 가는 것처럼 판가리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소 소수는 합리적인 경우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자기 기득권을 연장시키겠다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야 뭐 공천 학살 얘기도 있었고 이런 건데 네. 한번 살펴봅시다.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재 영입이라든가 아니면 전략 공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주도해왔던 거는 여권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여권은 권력의 흐름이나 권력의 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만큼 인재 풀도 있어요. 이 그룹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른바 권력에 있었으니까 물갈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났던 게 이제 여권 안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렇죠. 2008년 치러진 게 이제 18대 총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당시에 2008년이면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집권했을 때야. 이른바 친이 그룹이 당을 주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당 안에서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친박 그룹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막강하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세력이 참 강하게 부딪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대통령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한나라당 내부의 경선이 본선거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양대 세력들이 세게 붙었고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공천권을 잡게 된 친이 그룹이 결국은 이 친박 그룹에 대한 이른바 배제. 그래서 이제 공천 학살이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도 속고 국민도 속고 유명한 그죠? 아주 그렇죠. 그 정치 역사에 회자되는 명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따랐던 그룹, 뭐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대표. 분들이 우리 역사상 정당사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딴 당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해요 이때. 친박연대가 친박연대라는 박근혜 연대. 그래서 아무튼 뭐 결과는 그렇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그 공천 헌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뭐 구속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결국은 그분들 주장을 그대로 옮기자면 친이 그룹이 친박을 학살했다. 그렇죠. 이른바 이제 학살 공천. 그래서 그게 이제 공천 전쟁인데 그게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권력 투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해. 그래서 친박이 주도력을 가자.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진박 한별사.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도 아니고 진짜배기. 그죠? 아이고. 그게 이제 그 뒤로 이제 일어나면은 난리 부르스였죠. 지난번에 우리 20대 총선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천관리위원으로 어떤 분을 모셨는데 이한고 정해놨고 룰을 정했는데 이게 이제 대표의 도장을 찍지 않고 공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옥새를 직접 갖고 당 도장을 갖고 가지는 않았다는데 아무튼 대표가 뭐 난데없이 부산으로 내려가고 뭐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를 따라서 옥새 들고 나르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반대급부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이른바 공천 그러니까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말씀하신 대로 진박 간별사 자기 안방인 그죠? 박근혜하고 친하다고 사진만 찍으면 뭐 거의 찍어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그러니까 국민이나 당원이나 국민들은 유권자들의 참여는 배제된 채 그들끼리만의 리그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고 저희가 2020년 올해 4월 15일 날 21대 총선이 벌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고 염려가 크시지 않습니까?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WHO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뭐 아프다가 죽으니까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민감한데 공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네. 공천 스케줄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혹시 당리당략적으로 악용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엉뚱한 행태를 벌이면 그저 작은 실수가 판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게 1월 20일이거든요. 1월 20일. 아시다시피 우리가 4월 15일 날 지금 총선거를 앞두고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3개월 지금 한 70일 남았어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거꾸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살펴보면 네, 네, 네.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4월 달인가요? 그때 사스가 사스. 창궐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감염 환자가 3명이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해대가 2009년에 신종플루. 신종플루.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유행했어요. 난리 났었지 그때. 네. 그다음에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네. 이때의 메르스.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감염병이 전국적인 창궐해. 즈음이었고 공교롭게도 이게 발생한 그 다음 해에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어요. 2004년에 총선거가 있었고, 네.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네. 2016년에 총선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2003년 사스는 비교적 대응 잘했다고 평가받았거든요. 2004년에 여당이 과반을 넘깁니다. 네. 총선거에서. 네. 그다음에 2010년에 지방선거 있었거든요. 네. 그때 2009년 신종플루 대응은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중반에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흔들렸다 이런 평가 받았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광역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 선거를 이겨요. 그다음에 2016년 우리 이제 지난번 20대 총선 잘 기억하시겠지만 야당이든 민주당이 일당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물론 감염병 대응을 잘했다고만 해서 혹은 잘못했다고 해서 그 다음 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인과관계가 직접 성립되지는 않는데 네. 국민들 내리 속에는 분명히 이게 평가의 지점을 그렇죠. 하나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죠? 회고적으로 그렇죠. 보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1년 후도 아니고 당장 3개월 그러니까 턱 밑에 70일 왔어요, 바로 이렇게. 턱 밑이에요. 밑에.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여권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위기 관리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렇죠. 예. 그 반대로 그러면 또 야당도 예.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게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야당이 잘 됐다라고 박수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또 거꾸로 국민들 요구에 혹은 특정인 입장에만 적극 지지층의 요구에만 부응해가지고 거기에 조응한다고 보면 또 반대급부도 분명하게 그렇죠.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람 생명이나 안전을 가지고 장난친다 이러면 그렇죠. 골로 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들 생각과 흐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를 주의 깊게 보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게 갑자기 뭐 오바를 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네.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이 빨리 정리가 돼서 안정된 흐름으로 가고 가뜩이나 지금 우리 민생 경제 어렵잖아요. 먹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예를 들면 이 지금 우리 감염병이 퍼진 건 아니단 말이에요. 네. 초기 출발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정부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잘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정부는 위기 책임 대응 있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갖고 평가를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또 정치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응할 거냐 이걸 갖고도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자칫하면 저 당은 이래서 심판해야 된다.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굉장히 인화점이 지금 달궈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거죠. 또 이제 그 기저에 흐르는 유권자들의 흐름은 이게 이제 대통령은 탄핵 촛불 항쟁 이후에 이제 치러져서 민의가 그렇죠. 반영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입법부는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의 정책 효능감이나 또 어떤 진정한 변화, 그러니까 좋은 정치, 새 정치, 그러니까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니컬해지는 측면도 한편 있지만 도리어 그걸 또 정확하게 엄중하게 평가하겠다는 게 있어서 되게 정치권이 지혜롭게 책임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 우리 내신문에서도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마는 그 여당의 경우 민주당의 경우 59% 네. 단수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하는 분이 또 하는 거야. 그게 다 무조건 전면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요구하는 정치 혁신 이런 거에는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그죠? 또 한국당도 한교안 대표가 뭐 종로를 가네마네 이러고 이 정당이나 세력 간에 이런 거에만 연합형 몰두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여야의 공천의 룰 또 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갈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연장선에서 쭉 봤을 때 지금 국민들의 이 심판 어디를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이 수위가 일정 부분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걸 예를 들 그 판단을 좀 미루고 있다고 보면 그렇죠. 여당의 공천 문제라든가 아니면 말실수라든가 아니면 뭐 갑질, 음주운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외적인 사안들 옛날 같으면 아 이거 실수예요 이렇게 하고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들마저도 이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한테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해보다도 공천의 영향력이 클 거다. 크죠. 왜냐하면 다른 이슈들을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이게 지금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공천의 영향력. 보통 우리가 선거를 구도, 인물, 이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본다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이미 이 이슈라는 거는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슈가 지금 덮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주요 측면이죠. 구도에 대해서는 탄핵 이후에 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국회를 구성할 거냐 아니면 정권을 심판할 거냐 이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인물 문제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여야가 이제 어떤 인물을 내놓을 거냐 이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여나 야나 전략 공천이라는 제도를 뭐 당헌 당규 그러니까 당 제도 안에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가급적 이거 많이 안 쓰겠다라는 게 그동안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거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고 반대로 제1야당인 한국당의 경우에는 이걸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요. 현재 이런 식으로 보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반으로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체 후보자 신청 후보자의 한 59% 정도가 단수 후보예요. 현역 의원의 경우에 물론 이 사람들을 그대로 공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쟁자들이 아직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역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공천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시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폭풍 전야 같은 느낌 있죠.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봤는데 어제 이제 저녁 때 한 두 채널로 체크를 해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공천 물갈이를 좀 세게 하는 거를 밀고 가자. 그래서 이제 하위 20% 평가에서 배제하는 거 23명 그 중에 20여 명 가까이를 실제로 불출마시키고 거기에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을 영입 인사를 하는 쪽으로 이제 턴을 하고 있다고 듣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요새 유행하는 그 유산슬 유재석이랑 국민 개그맨의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두 차례 들어봤는데 그 분위기 같은 생각이 더 섬뜩할 때가 있어요. 폭풍이거든요. 뭐냐면 이 긴데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뒤에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아예 판갈이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상품 구성만 위에 아래 바꾸고 거기다 이렇게 무슨 페인트 칠하듯이 하는 이런 거로는 그 촛불항쟁 이후에 입법부가 그동안 20대 국회가 특히 역대 최악의 국회고 동물 식물 국회를 넘나들고 뭐 무슨 그거 개점 휴업 뭐 방탄 뭐 너무 많아. 내용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 우리 정치권 여야 정당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또 이제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그
그 이제 이른바 영입과 공천 혁신과 관련된 부분 또 공천 뭐 일정 네. 절차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우리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 등록은 3월 26일부터거든요. 26, 27 양일간 후보자를 등록을 하는데 예. 이제 정당 공천자의 경우에는 정당의 추천장을 받아서 공천장을 갖고 이제 선관위에 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그 전에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적어도 3월 달 전에는 후보 그러니까 3월 최소한 3월 중순까지는 후보자가 정해져야 예. 이 후보자가 일정한 뭐 얼굴도 알리고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그렇죠.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4월 2일부터입니다만 공식 선거운동은 예, 예. 그 전에 이제 공개적으로 다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예, 정당의 예. 공천 자체가 선거운동이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공천에 이 사람을 공천 대상에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른바 공천 적합도 조사를 이제 이번 적합도. 주에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해요. 네. 이게 전체의 40%를 차지하거든요. 뭐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가장 큰 점수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하고 그래서 있어요. 이제 요걸 가지고 후보를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을 붙일 후보를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A 후보가 다른 B, C 후보에 비해서 여론조사상 20% 이상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갭이 한 20% 이상 벌어진단 말입니다. 네. 이러면은 굳이 이 사람을 경선에 안 붙여도 돼요. 네. 저 사람을 그냥 공천에 적합한 사람인데 당선 가능성이 워낙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이 사람 단수 후보로 지정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번 21대 총선에 대응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 당원 당규에 그걸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전략 공천도 전체 20% 범위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거를 뭐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선을 많이 붙이겠다라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선 자체가 다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워낙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붙이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다 유리해요. 그래서 당이 지금 민주당 중앙당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경선 제도와 전략 공천 제도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지금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워낙 세게 이게 일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기저로부터 기층으로부터 올라온단 네, 말이죠. 어떻게 조응할 거냐 이거 지금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적으로 상향식만 다 최선은 아니다. 종국의 이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근데 또 유능한 리더십, 정치 역량도 그렇죠. 있어. 이걸 원하는 거니까 상향식, 하향식 이른바 이제 전략 공천을 하향식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조화롭게 돼서 최종적으로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그렇죠. 결국은 자기 정치 노선이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을 투표장에 불러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다 펼쳐놓고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까지 생각을 떠보는 거에 불과한데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 답을 내는 거니까 그거에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죠? 딱 지금 말씀에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근한 예로 하나 들 수 있는 게 직전에 어제죠, 이제 그 청와대 대변인 했던 김의겸 전 대변인의 경우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자체 조사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한 실시한 여론조사라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상대 잘 나와요. 나온다며,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있어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결과적으로 당이 적합한 후보가 아니다라는 뭐 어찌 보면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런 입장을 내놨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냥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죠. 후보자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현역 의원에도 이런 입장과 방식이 적용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다 공평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 적합도 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경선에서 지금의 현역 의원들이 단수 후보가 됐지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당으로 그러면 또 넘어가 보면 한국당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갈이 대상이 되는 게 TK. 거기가 워낙 한국당 지지도가 센 곳이고 뭐 깃발 꽂으면 됐다 이런 거니까. 진박 간별사들이 활동을 심하게 했던 곳이기도 하고. 마패 차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은 현역 의원들 교체폭을 뭐 30% 이상 가져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미 밝혔고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용호 전 의장 해오셨잖아요. 국회의장.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의지도 굉장히 강해요. 네. 물갈이 세게 하겠다. 심지어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기준을 만드는 평가 이거를 당원들이 아니라 여론조사 각 지역구당 1,000명 정도씩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컷오프 대상을 정하겠다. 네. 일각에서는 또 권역별로 컷오프 비율을 다르게 하겠다. 예를 들면 TK 같은 경우는 컷오프 비율을 높게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좀 낮추고 뭐 이런 방식들을 쓰겠다는 탄력적으로 한다 이거죠. 아무튼
한국당의 경우에는 청년 비중 높이겠다, 현역들에게 불리한 요소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을 두면서 네. 여기도 역시 이 물갈이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취지가 분명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일당 여야 1, 2당들이 이른바 물갈이 경쟁으로 갈 수도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 있다. 경쟁을 정말 치열하게 할 때 네. 전체적으로 풍토가 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역동성이 정치 혁신을 하는 그 유권자들의 만족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추세적으로.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A 혹은 당내 유력 인사의 입김에 작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저 사람은 분명히 컷오프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네. 뭐 배제되더라. 예. 이런 게 유권자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과거에는 그냥 과거 선거 같으면 넘어갈 수 있을 사안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유달리 그게 더 커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자, 이제 오늘 공천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천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공천이 기가 막히게 한번 저희가 폭넓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천 과정부터 참여해야 유권자의 소중한 주권을 정확히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도 한번 잘 진지하게 경청해 보시고 저희가 이제 지난 프로그램에서 제안했던 김종필 TV가 주창을 한 주권자 공천 기준 그걸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후보를 뽑지 말자. 이런 후보를 뽑자. 그래서 정치의 품질도 높이고 또 우리가 후회하거나 또다시 고난을 겪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익 광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김종필 TV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 1, 구독, 2, 좋아요, 3, 공유, 4. 댓글. 예, 완벽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